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코스모스다.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갑자기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칼 세건 형님,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 칼 세건 형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외로운 우주에서 버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외롭고 이 우주에서 지구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제일 가까운 행성 빨리 가도 막 6개월 1년이 걸려. 너무 멀어요, 주변이 다. 그리고 어딜 가도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요 보금자리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보듬고. 그러려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과학자가 사랑 얘기를 했군요. 그럼요. 그분의 책 코스모스가 인생 책. 저에게는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대중 대상 소통을 했던 과학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굉장한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럼 대선배이신 거네요? 과학 대선배님이죠. 커뮤니케이터? 저는 뭐 발톱의 때 정도죠, 사실. 정말 멋진 분이시고, 오히려 소통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연구 업적이 오히려 약간 낮게 평가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 책도 너무 잘 쓰시고.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제목만 많이 들어서. 진짜 잘 쓴 책이에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저도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럼요. 분도. 되게 재밌게 썼어요. 지금 음. 읽어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고, 그 책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책과 다큐멘터리가 동시에 제작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코스모스라는 아주 역사상 위대한 다큐멘터리를 호스트를 직접 하셨고, 칼세. 내레이션을 하시고. 네,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요. 그거를 다음에 이어서 호스트를 하신 분이 지금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분. 굉장히 멋진 분이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이제 칼 세건이 뒤를 이어서 코스모스의 새로운 호스트가 됐죠. 그래서 정말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다큐멘터리고, 언젠가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정말 정통 다큐멘터리. 그 당시 아이들이 막 코스모스 보면서 막 우주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다큐멘터리. 정말 최신 내용으로 막 우와 막 3D 효과 막 쓰고 막. 그 다큐 한번 봐보고 싶다. 코스모스 진짜 명작입니다. 오프닝부터 기절합니다, 기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과를 포함한 저 같은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궁극적인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게 지적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많은 다른 갈증들이 있으니까 눈치를 못 채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모든 갈증들이 대부분 해소가 돼. 괜찮은 직장, 일상적인 어떤 행동들, 뭐 배우자, 뭐 이성 친구들, 막 모든 게 다 해소가 됐어.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갈증이 지적 갈증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인생에서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고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코스모스다.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갑자기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네. 코스모스 쪽 출판사에서 고맙다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딱히 책을 뭐, 잘 파시네요. 네, 딱히 뭐 저한테 뭐 주시는 건 없고요. 아니 근데 코스모스 하면 너무 그냥 어렵고 지루한 책일 것 같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으면 너무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어떤 천문학계 바이블인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지적 갈증을 많이 채워주는 책들이죠. 어떤 일상적인 갈증 혹은 정말 거시적인 내용도 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뭐 에세이 성격의 책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써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과학 대중서들이 많이 나와서 행복하죠. 그리고 제 추천사를 보고 한 분이라도 더 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궤도네? 읽어봐야겠다 이럴 수 있겠죠. 맞아요. 관심 없던 책도 관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코스모스라는 책도 우주를 다룬 책이니까 묘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랭드 보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예술, 죽음, 우주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대한 자연 속에 있다 보면 우주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미물 같은 일인지,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싹 정화가 되는, 그 불안이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할 때 계속 이걸 넓혀나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구,
갑자기 너무 그다음에 넓어졌네. 태양계, 그다음에 우주 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점 같은 거야. 나와 이 주변의 환경들이 우주에 진짜 티끌도 안 되는 작은 그런 존재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게 저는 과학이 전하는 위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겸손해지죠. 우리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태양이 중심이네? 생각보다 우리 좀 허접이네? 근데 태양도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태양계도 우리 은하 변두리네? 우리 태양계도 허접이네? 근데 우리 은하조차도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은하가 수조 개가 있네 우주에. 그럼 우리 은하조차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 할수록 특히 천문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우주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찰나. 지구의 역사도 찰나인데 네. 나의 인생의 역사는 더 찰나잖아요. 아예 모르죠.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그 정도로 짧죠. 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아무리 잘 나가고 누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어차피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다 부여잡고 무덤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뭐 가기 전까지 괜찮죠. 느낌이. 궤도님은 이제 부와 명예를 다 부와 명예 갖고 싶다. 근데 그래도 명예는 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제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의 명예가 좀 생기지 않았나. 과학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명예. 너 과학 좋아해? 이거를 진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밝힐 수 있게 됐어. 나 과학 좋아해.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과학 좋아하면 뭐 4차원이야? 맞아요. 너 좀 이상한 애네? 이랬는데 지금은 부러워했잖아요. 정말 많은 아이돌, 배우 뭐 이런 분들이 다 과학 좋아한다고. 숨겨왔던 그 과학에 대한 애정을 다 이렇게 밝히세요. 샤우팅하는 거죠. 너무 멋있죠.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거면 좀 과학이 명예를 많이 회복하지 않았나 생각 좀 듭니다. 진짜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정말 대중적으로 알리신 분이 궤도님이기도 하고. 뭐 제가 했다기보다 이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같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후배분들도 많이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근데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후배라기보다 동료들이죠. 다 동료들. 양님, 공진님, 항성님 뭐 이런 분들 뭐 다 또 열심히 하시고 같이 하는 또 팀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에필로그도 너무 좋았거든요. 에필로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패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과학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지동설이 옳다고 해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런 과학자를 우리가 실패자라고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쓰셨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게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바보다. 이게 아니에요.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천동설은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지구주를 돈다. 그러니까 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밤하늘을 봤을 때 모든 천체가 돌고 있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천동설이 없었다면 지동설도 없어요. 왜냐면 무언가가 주위를 원궤도로 돈다라는 개념. 중요한 건 천동설에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만 바꾼 겁니다. 지동설은 개선된 천동설이에요. 지동설로 가는 중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천동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 단계가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 길로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의 옵션을 제거한 거니까. 예를 들어 누구도 천체가 회전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동설도 나오지 못했을 거고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하는 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과학은 진리에 접근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은 우리는 또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좀 더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 그러면 맞는 답은 뭘까? 올바른 진리는 뭘까? 계속해서 이제 보정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나간 이론이나 지나간 가설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바보들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이야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 틀리는 게 너무 무섭거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근거를 찾고 지금의 빅뱅 이론도 처음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정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이게 이제 과학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과학을 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정의한 정의긴 한데 과학에서의 실패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저는 요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무작정 뭐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무언가가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저런 걸 왜 하냐 이런 이야기는 너무 하기 쉬운 얘기예요. 훈수 두는 거. 정말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어떤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 비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노잼이 되면서 이 세상은 그냥 몰락입니다. 그쵸. 정체도 있겠죠. 왜냐면 쉬운 선택이거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훈수 두는 것. 근데 누군가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것이 뭔가 또 돌파구를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도에 실패했어. 그러면은 훈수 두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단하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실패를 해서 또 시도를 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성공해요.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넓게는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 누리호 실패했다 내 세금 날라갔다 왜 저런 짓을 하냐 라고 말하는 것보다 1차 발사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2차 때 우리는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 쳐준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체 개발 발사체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누리호가 성공을 했죠. 이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좁게 보면은 정말 사람에게 대하는 말조차도 계속 뭐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저런 거래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세상에 노잼 되는 거야. 네? 야 이거 재미없다 뭐 예능도 교양도 방송도 다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되게 많잖아요. 왜 저런 거래. 그냥 뭐 조금 실수했어? 그러면 허허허허 다음에 잘해봐. 그래야지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요. 그들이 재밌는 무언가를 보여줄 거고 PD님들, 작가님들, 출연진들 다 무언가를 고민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세상 살겠냐고 지루해서. 네. 근데 과학자의 태도가 너무 멋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듬어줘야 돼. 제일 중요한 보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네요. 실패에 대한 용인. 제가 이 과학이 필요한 시간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과학자가 있거든요. 과학자이자 수학자 앨런 튜링. 앨런 튜링.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풀어내서 조국 영국의 1,400명이 넘는 국민들을 지켜냈잖아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쟁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수학자들, 과학자들의 그 노고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진 않죠. 욕망이야 그것도. 비이성적인. 네. 네.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앨런 튜링이 참여해서 그 암호를 해독하는 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그 일환일 것 같고 그 결과로 우리는 컴퓨터라는 굉장히 훌륭한 장비를 얻었고 뭐 비슷한 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있죠. 맨해튼 프로젝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정말 수많은 과학자가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네. 프로젝트.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오펜하이머였기 때문에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네, 왜냐면 거기 정말 앨런 튜링 굉장히 또 훌륭한 과학자잖아요. 근데 훌륭한 과학자인 만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 하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암호 해독 장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과학자들이 맨하튼에 다 모여있던 거예요. 뭐 폰 노이만 대표적인 수학자인데 이분도 천재 중에 천재. 네, 뭐 리처드 파인만도 있었고 뭐 닐스 보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 다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다 천재입니다. 오펜하이머가 기가 막히게 이들에게 정확한 역할을 줍니다. 뭐가 필요한지, 뭘 해줘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거를 과학자가 아닌 일반 행정가가 했다면 아마 금방 해산했을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집에 가겠다. 그럼 뿔뿔이 터졌겠지. 근데 오펜하이머는 이들을 모을 만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인사 관리를 잘하셨네요. 네, 이 과학자가 뭘 연구하는지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공부했거든요. 뭐 블랙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던지기도 했고 핵물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당연히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이 오펜하이머는 어쨌든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 특성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일을 배치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참상을 직접 마주하고는 바로 이제 바꿨죠. 핵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반역자로 몰리고 막 정말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공산주의자로 저는 몰리고. 그것도 과학자의 자세라고 보는 거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과학자는 사실을 보고 이게 아니다 인류에게 마이너스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럼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질문인데 궤도의 다시 만난 과학에서도 유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과학자들, 뛰어난 천재 같은 과학자들은 왜 그쪽에 몰려 있었던 걸까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고민도 되게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고민인데 환경적인 요인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졸업한 과학자들은 전부 다 교수님이 됐거나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됐어요. 자리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현재의 과학자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상황이 다르죠. 아니 그 당시는 졸업생들이 전부 다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때 그러면 과학자들은 전부 교수님이 될 만큼 뛰어난 건가? 지금은 그러면 굉장히 떨어지는 건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때는 술 마시고 시험 봐도 다 교수 붙었어.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교수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상황의 사회 구조가 그들이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뭐 오펜하이머나 앨런 튜링 같은 수학자들, 과학자들 활동했던 시기에는 과학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환경이 또 마련돼 있었나 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이나 마리 퀴리나 그 솔베이 회의라고 노벨상 수상자가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이제 이거를 개최해가지고 사회 공헌을 하는 어떤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때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새로운 걸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정말 정밀한 무언가를 해야지 거기서 새로운 발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야 이게 N극이네? 쪼개니까 또 N극과 S극이 나오네? 이런 발견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 단위에서 봐야지 이 극성을 알아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네? 이거는 사실은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유전자로만 볼 수는 없고 그 환경도 봐야 되고 뭐 시기도 봐야 되고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문화 뭐 봐야 되고. 근데 뭐 부러운 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은 과학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기록과 이론을 남겨놓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현대 물리학의 어떤 중심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 장영실 선배님 그 당시엔 산업공상이라서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과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문과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영향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맞는 거지만 밸런스가 사실 많이 좀 안 맞았다고 보죠.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에도 상대성 이론을 먼저 예측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예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보면 뭐 상대성 이론을 뭐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의 업적을 만들 만한 과학자들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핵심 요지가 뭐죠? 시공간이 좀 긴 이야기인데 심플하게 말하면 특상성 이론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강한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는 사실 관측자라는 개념이랑 그냥 대부분의 모든 걸 생략한 거라서 그냥 정말 편법으로 거의 편의점 음식 같이 심플하게 뭔가를 맛보고 싶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상대성 이론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려면은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빛입니다. 빛. 그건 기억나요. 이 책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놀랍게도. 제대로 기억했죠. 정확하죠. 네. 왜냐면 상대성 이론은 아이러니하게도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빛을 제외한 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자. 왜냐? 오히려,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빛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이론이에요. 그게 재밌죠. 이 정도의 필적할 만한 업적을 남긴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관심을 갖지 않거나 데이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양대 산맥이 과학기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쵸.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곧 국력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자의 길을 간다는 게 힘든 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제 밸런스죠. 한 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MRI나 CT 장비 같은 걸 만든 건 이제 의료공학자입니다. 더 많은 과학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과학자가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과학자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모든 직종은 다 힘들거든요. 어떤 직종이 무조건 엄청난 부자가 된다, 엄청나게 명예롭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직종은 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너무 조금 부정적이긴 하죠. 돈을 못 벌고 네. 힘들게 살 것 그렇죠.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 바보. 머리는 좋지만 멍청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어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이. 사람들이요? 네, 너는 천재지만 멍청하다. 왜냐면은 그런 똑똑한 머리로 맨하탄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었는데 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서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역자가 되냐. 이게 뭐 조롱의 의미라기보다 그 안타까움인 거죠. 천재였지만 어리석었다. 그런 시선인 거예요, 과학자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유머들도 막 나오는 거야. 막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간다.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 이런 어떤 유머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꾸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를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학자가 부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진 않아요. 과학자는 인류의 어떤 진보, 인류의 어떤 행복, 생존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진짜 엄청난 설명이다. 네. 근데 이제 과학자가 이것을 위해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세금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부를 얻는다기보다 과학자는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더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러면은 최소한 과학자가 명예는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어차피 부를 얻는 과학자가 많지 않다면 물론 뭐 또 훌륭하신 분들은 훌륭한 업적으로 인류를 생존시킴과 동시에 이걸 사업화하는 능력도 있어서 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마 종착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돈 벌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진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 명예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적어도 인류에게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는 굉장히 명예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